안녕하십니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의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입니다. 먼저 게임 이용자를 이 한 축으로 귀중한 정책 논의의 장에 초대해 주신 뉴스토마토 정광석 대표님과 김성애 모경종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립니다. 그리고 시작하기에 앞서서 대도서관 나동현님의 비보에 대해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대도서관님은 오랜 기간 가장 먼저 게임의 악마화와 게임 질병화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나서 주셨던 분이시며 모든 게이머의 길잡이가 되어 주셨습니다. 물론 제가 오늘 다룰 주제가 어떤 게임 이용장의 질병, 문화 이런 영역이긴 합니다만 앞선 발표자님들 말씀에서 확률형 아이템 이야기가 나와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개인적인 생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간에 발표를 듣다가 생각난 부분이 2017년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이 무엇이냐라는 논제가 생각이 났어요. 당시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2017년 최고의 게임으로 꼽혔던 두 게임은 하나는 NC소프트의 리니지 M이고 하나는 배틀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최승근 국장님이 한국 게임 업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방법 첫 번째로 내수 시장에서의 비행 고도화, 두 번째로 성공적 해외 진출을 말씀해 주셨는데 리니지 M은 비행 고도화의 대표적인 사례고 성공적 해외 진출의 대표적인 사례는 배틀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두 게임이 일단 떠올랐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전자가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대한민국 게임 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생각한다면 어떤 그 당시에 새로운 도전이 훨씬 더 건강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사실은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이 이용자 입장에서도 무조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 부분보다는 지나치게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로 편중되어 있다라는 그 편중의 문제, 그리고 소비자 기만이 발생했다는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어떤 다양한 정책들이 수립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 게임 업계의 확률 관련한 자율 규제가 거짓이었던 게 드러나면서 이런 어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새로운 입법들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저는 한국 게임 업계가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던 확률형 아이템 비즈니스 모델에서 벗어나는 성장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어떤 소비자의 신뢰를 대가로 급성장해왔던 그런 부분에 후불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다시 균형을 찾아 나가지 않을까. 그런 회복의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 발표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게임의 문화적 위상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 볼 텐데요. 한국갤럽의 2024년 조사 결과를 가장 먼저 인용을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2004년에 한국갤럽이 동일한 조사를 했을 때는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중 게임이 4위였습니다. 독서, 등산이 1위였고 그 앞에 독서, 영화 등이 있었는데 이제 20년 뒤에 2024년 조사에서는 이제 드디어 게임이 1위를 차지했어요. 이게 숫자, 산업의 규모 이런 측면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어떤 취미와 문화의 영역으로 게임을 가장 높은 순위로 이렇게 꼽았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 또 참고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연령대의 응답 비율이죠.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대에서 20대, 30대 이렇게 나아갈수록 이제 게임을 1순위로 꼽은 응답이 15%, 8%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편으로는 이게 게임이 전체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전 연령대에서 골고루 사랑받는 취미인가 하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니다. 사실은 젊은 세대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의 어떤 대중성은 좀 부족하고, 반대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미래의 문화로서의 잠재력은 어떤 다른 문화보다 더 뛰어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을 또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인이 좋아하는 취미 1위고, 그리고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이제 하나의 어떤 전 국민의 보편적 문화 활동 중 하나로 손꼽히게 됐고,
또 일상화되었다고 할까요? 이게 뭐 어쨌든 내 취미가 게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제 뭐 당시에 WHO나 뭐 정부에서도 이 게임을 뭐 그 야외 활동 혹은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적 활동의 대안으로 이렇게 즐기기를 권유했던 그 시절을 겪으면서 이제는 정말 그 다양한 문화예술과 취미의 한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나중에 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예술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여기 또 그 조승래 사무총장님한테 또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이 그 문화예술의 한 범주로 게임이 또 포함된 것도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정말 게임 산업법이 많이 바뀌었는데 많은 개정안이 제출되었고 그래도 이제 저는 게임과 관련한 입법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뭐 개정안을 하나 꼽는다면 아무래도 그 조승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던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예술의 범주에 게임이 포함된 그게 이 게임업계 게임 이용자로서 가장 고무적인 내용 아니었나 이런 부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정말 게임이 어떤 그냥 뭐 불량식품 같은 하나의 취미나 시간 죽이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문화와 예술로서 받아들여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담론의 연장선에서 저기 나와 있는 저 게임의 장면이 무엇인지 아실 분이 또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그 2023년 게임 오브 더 이어를 수상했던 최다고티를 수상했던 라스트 오브 어스의 한 장면입니다. 이게 뭐 그 굉장히 아포칼립스 게임이기 때문에 이 좀비에 침식당한 세계관을 그리는 게임인데 그런 꿈도 희망도 없는 중간에 갑자기 이렇게 자연 속에 살아있는 기린을 마주하는 그 장면에서 저는 패드를 잡고 있다 소름이 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게임이라는 게 뭐 검은신화 50 같은 경우에는 6년의 개발 기간이 걸렸다고 하고 요새 대형 트리플 A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상의 개발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뭐 라스트 오브 어스의 시나리오, 뭐 레드 데드 리뎀션의 뭐 그 배경 아트웍 혹은 뭐 넥슨 게임들의 OST 그리고 성우분들의 연기, 캐릭터 디자인 같은 각각을 놓고 봤을 때도 충분히 예술적 가치가 있는 그런 각각의 저작물들이 합쳐진 복합 저작물로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 종합 예술로서 기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에 와서는 이런 게임들이 물론 게임의 비중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만 우리가 바다 이야기 같은 사행성 게임을 뭐 문화예술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런 사행성 요소가 주가 되지 않는 게임들은 문화예술로 평할 수 있는 어떤 경지에 이른 게 아닌가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발전도 뭐 주된 건 아니지만 또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죠. 뭐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수출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뭐 2021년 기준이었나요? 뭐 우리나라 영화 산업의 10배, 뭐 음악 시장의 3배, 5배 이런 내용들을 봤는데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뭐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통령님이 뭐 이 K컬처 300조를 이야기하신다면 사실은 거기에서 가장 많은 부담과 책임 그리고 역할을 맡아야 될 거는 K게임인 거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국내 콘텐츠 산업 중 최대 매출 규모고 높은 부가가치 창출 산업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일자리들이 관련해서 생기고 있는데요. 뭐 당연히 뭐 그 게임을 방송하는 그런 인원들 우리나라의 어떤 유튜버 분들의 조회수나 구독자 순위를 보면 뭐 먹방이나 ASMR 뭐 일상 여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게 게임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방송인 분들도 당연히 있고 그리고 뭐 어떤 게임을 이용한 뭐 치료나 이런 부분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e스포츠와 관련한 어떤 여러 가지 직군들 그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다른 산업보다 조금 더 클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위상은 앞에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발표를 해주셨지만 이제 그 세계 4위의 게임 시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뭐 아까 저도 놀랐는데 굉장한 이 수입에 비해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나왔고 그러한 부분의 글로벌 위상은 뭐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K-팝 데몬 헌터스가 있고 오징어 게임이 있고 뭐 그 BTS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사실은 2017년에 K컬처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떨친 배틀그라운드의 사례가 사실 약간 더 앞이지 않았나 싶거든요. 지금 2017년에 배틀그라운드가 스팀이라는 그 세계 최대의 글로벌 게임 플랫폼에서
동시 접속자 수 350만을 달성한 기록은 아직까지도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이나 K-팝 데모너터스, 기생충보다 배틀그라운드가 우리나라 어떤 문화의 위상을 가장 먼저 알렸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슬쩍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기록은 아직 깨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깨지기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예, 그리고 뭐 또 한 축으로는 게임 이용자들 또한 그런 게임 산업 그리고 게임 문화를 구성하는 하나의 주체로서 이렇게 기능하기 시작됐다는 부분도 제가 게임 이용자니까 슬쩍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뭐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한 뭐 게임사 분들과의 어떤 대립, 뭐 간담회, 시위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문화로서 게임을 인정해달라는 걸 주장을 골자로 하는 뭐 21만 750만 명이 참여했던 그 헌법소원이라던가 혹은 뭐 단순히 이제 집에서 즐기는 게임이 아니라 어떤 축제의 장으로서 이렇게 활용되고 있는 게임이라는 걸 매개로 이렇게 그 서로 접점을 맺는 이 젊은 세대들의 그런 문화 형성에 대한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여기 사진은 없지만 뭐 코스프레 모임이라던가 아니면 뭐 그런 뭐 게임 회사가 뭐 어떤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경우에는 커피차를 보내면서 응원을 한다던가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보다 단적으로는 뭐 2030, 40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뭐 루리앱이나 팬코 같은 경우는 애초에 게임 기반 커뮤니티고, 나머지 뭐 DC 인사이드나 아카라이브 같은 경우에도 뭐 제 생각에는 절반 이상의 어떤 부분이 각 게임별 채널과 갤러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한 게임을 매개체로 이렇게 그 젊은 세대들이 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또한 어떤 게임이 뭐 단순한 어떤 그 소비하는 콘텐츠를 넘어서 하나의 문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꼭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내용을 넣었는데요. 이렇게 문화예술로서 게임이 인정받는 이 와중에 이제 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선 분들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이제 그 WHO ICD에서 이제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 코드 도입해서 이렇게 분류함에 따라서 KCD 국내의 어떤 그 질병 분류 기준에도 이러한 내용을 도입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나와 있죠. 2019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KCD 도입은 한 차례 보류되었습니다만 이제 또 시기가 지나서 올해 10월에 KCD의 초안이 나오는데 그 KCD 초안에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 코드로 포함될지가 지금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이거는 뭐 업계분들도 이용자분들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이게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뭐 이런 부분이 도입이 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저 좀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만 찬반 논거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과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에서는 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어떤 각 부처는 뭐 조금 그래도 뭐 신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당연히 게임 업계와 이용자들은 강력 반발하고 의료계에서는 강력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특히 부처 간의 의견이 있는 부분을 해결하는 게 국무조정실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도 국무조정실에서 뭐 받아들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떤 민관협의체라고 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뭐 그 위원들을 구성해서 그 민관합의체의 어떤 결론에 맡기겠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부나 국무조정실이나. 그런 부분의 문제점은 또 뒤이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맞냐 안 맞냐 가타부타를 떠나서 지금 당장 이 도입 여부를 논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의 범위가 불명확합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뭐 다른 어떤 모 의원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부 개정안에서도 이 게임물의 정의가 굉장히 바뀌는데, 이 게임물의 정의가 지금도 명확하지 않아요. 뭐 예컨대 여러분들께서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노래방에 있는 그 코인 노래방도 게임물이었고, 뭐 지금 인형 뽑기 방에 있는 인형 뽑기 기계도 게임물인데 뭐 그 옆에 있는 뽑기 기계는 게임물은 아니고, 보드 게임은 게임물인지 아닌지 아직 정의가 안 되었고, 스크린 골프는 게임이 아니고 스크린 사격은 게임입니다. 이런 분류 여러분들 들으시면 뭐 이렇게 외우지 않는 이상 구분이 되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에 규정한 내용은 뭐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뭐 영상물이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또는 장치인데 뭐 이런 뭐 한 10몇 년 전에 정해진 그런 정의 규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제가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부가 게임물과 메타버스를 구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원으로 있었는데 1년 반 동안 회의하면서 끝까지 게임물의 정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안 됐는데 지금 게임이 뭔지도 정의가 안 되는데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인지 아닌지를 논한다는 것이냐, 그런 부분이 먼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 이용장애가 질병인지를 논하기 전에 게임이 뭔지부터 우리 좀 다시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 제가 말씀드렸던 현행 게임 산업법의 규정 이외에도 이제 그 대법원 판례, 그 법원의 어떤 게임 산업법 해석으로는 뭐 흥미나 성취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 이런 기준이라던가 학계의 어떤 논문에서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요건들을 게임물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옆에 나와 있죠. 이거는 뭐 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 그냥 메타버스인데 이용자들이 알아서 뭐 거기서 마피아도 하고 끝말잇기도 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이용자들이 알아서 이렇게 뭐 마피아 게임하고 뭐 끝말잇기 하는 거 우리 게임물로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대답 바로 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기 계신 어느 분이든.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게임 이용장애를 만약에 질병 코드로 도입한다고 하면 이 이용장애의 진단 기준의 명확화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뭐 그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 진단 기준을 좀 찾아봤는데 좀 불명확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게임이 아니라 어디 넣어도 적용되지 않나. 내가 짝사랑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탕후루가 너무 먹고 싶다던가 넷플릭스 뭐 진격의 거인이나 캐디언을 계속 보고 싶다던가, 사실은 이 어떤 게임이라는 특유의 콘텐츠의 어떤 특화된 그런 진단 기준이 마련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지난해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관련한 공청회에 참여해서 그 정신과 전문의 분이 진행하는 강의에서 들었습니다. 이게 게임 이용장애 도입이 처음 논의된 게 사실은 게임의 이야기가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전반의 중독화에 대한 논의였다고. 그래서 뭐 거기서 출발해서 그런지 지금 이 진단 기준도 유튜브나 특히 뭐 인스타그램, 틱톡 같은 그런 SNS를 집어넣어도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왜 게임 이용장애만 되어야 하지? 같은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뭐 정말 그걸 해달라는 건 아닌데 하려면 디지털 콘텐츠 전부나 뭐 SNS나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넣자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게임만 넣느냐?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건 형평성 논란을 충분히 낳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그 국제적 도입 현황과 법 체계의 정합성 문제 있겠죠. 뭐 통상 문제나 뭐 이런 부분도 좀 고민해볼 만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금 도입을 하지 않고 있고, 사실은 당연히 뭐 이런 기준을 질병 코드로 도입하는 국가의 게임 시장, 게임 업계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어디는 도입하고 어디는 도입하지 않았을 때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지사 아니냐. 예컨대 뭐 어떤 질병화 방지 예방을 위한 어떤 기금을 부담해야 한다던가, 아니면 게임 내 그런 과몰입, 뭐 지금도 있지만 과몰입 방지, 더 나아가 이용장애 방지를 위한 어떤 시스템을 우리나라의 게임사들만 도입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국내에 이제 제공되는 해외 게임사들이 이런 규제를 통상의 문제를 주장하면서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 국내 게임 업계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뭐 그런 시스템이 뭐 해외 게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뭐 들어가 있는 것도 이상하고 빼는 것도 이 국내 이용자와 해외 게이머들이 차별받는 결과를 낳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거나 비슷한 수준에 있는 게임 시장을 가진 국가들이 아직 도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덜컥 집어넣는 게 맞냐 하는 그런 부분. 다만 이제 그 제가 이용자이기도 하지만 법조인으로서 봤을 때 또 좀 우려되는 부분은 지금 통계법상의 어떤 그 법률 규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통계법에서는 ICD를 기준으로 KCD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강유정 의원님 발의안 중에 이 통계법 개정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기준으로라고 규정해 버리면 사실은
기준인데 뺀다는 게 좀 이상하게 좀 이 법률의 규정에 저촉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뭐 보류에 상관없겠지만 명시적으로 집어넣지 않는다면 기준으로 하라고 하는 문헌에 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제 개정안에서는 ICD를 참고하여라고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뭐 당면한 과제는 뭐 보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이 게임 이용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ICD와 같이 가지 않으려면 이 통계법의 규정이 좀 개정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은 좀 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도입 반대 논거부터 이렇게 말씀을 또 더 드려볼 텐데요. 일단은 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타 디지털 콘텐츠와의 형평성 논란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저는 참 이게 어떤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조금 달리 가는 부분 아닌가. 국제적으로는 사실은 SNS의 어떤 유독성이 더 크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SNS를 금지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미국의 각 주나 호주에서는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게임보다 먼저 이루어지고 있고, 저도 이게 제가 게이머라서 편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게임 이상으로 이 주변을 바라보면 청소년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어떤 유튜브나 SNS에 몰입하고 계신 부분의 문제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해 뉴스 토마토 포럼에 와서 패널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기차 타고 오면서 게임을 했고 옆에 여성분은 인스타그램을 3시간 동안 기차 타고 오면서 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제 소리를 끄고 게임을 하니까 그래도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고 그러는데, 그 여성분은 아예 이제 귀에 이어폰까지 꽂고 이렇게 리스만 계속 보시더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자리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켜줬는데 저보다 그분이 좀 더 몰입하고 과몰입을 심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저만 이제 이용장애가 되는 거냐라는 그런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거는 뭐 올해도 마찬가지이죠. 이런 부분은 가장 어떤 반대의 논거로 들기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 또 제가 몸에 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찍었던 내용인데, 사회적 낙인 효과 있겠죠. 뭐 특히 뭐 이용자들 중에 사실은 지금 청소년들 붙잡고 장래희망이 뭐냐 하면 e스포츠 선수를 꿈꾼다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장래의 진지한 진로로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는 부분이 이용 장애가 된다면 당연히 뭐 실생활에 영향이 가겠죠. 자기의 어떤 장래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여하는데 일상생활이 어떻게 지장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과몰입해야 되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낙인도 마찬가지고, 이용자 전반에 대한 어떤 뭐 저도 지금 최근까지도 어떤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발라트롤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저희 단체부터 어떤 이용장애자들의 어떤 단체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낙인 효과가 있고, 그리고 중독 예방과 지능의 모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르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관리하여야 할 4대 중독의 대상으로 알코올, 마약, 도박,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복지부는 인터넷의 게임으로 치환해서 인터넷 게임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알코올, 마약, 도박이랑 게임이랑 같은 선상에 있다고 보시는 분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나머지 3개는 어떤 물질이고 중독 물질이고 하나는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알코올 증진법, 뭐 도박진흥법, 마약진흥법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게임진흥법은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게임 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는 것도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게 지능과 규제라는 게 동시에 한 법 체계 안에서 존재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알코올, 마약, 도박과 같이 묶이는지 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단편적으로 e스포츠 산업과 충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이제 뭐 몇 년 전 일인데 셧다운제가 아직 살아있을 때 국제 e스포츠 대회에서 미성년자 선수가 경기를 진행하다가 셧다운제 때문에 경기가 강제 종료된 일이 있었고, 굉장히 어떤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어떤 나라들 게이머들의 조롱을 많이 받았거든요. 어떤 조롱과 위로가 되겠죠. 어떻게 저러냐, 우리 저 나라에서는 대체 게임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그것보다 더 이제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제가 변호사니까 따로 떼서 또 더 자세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찬성은 뭐 그냥 떼쓰기냐, 뭐 그건 아니겠죠. 뭐 도입에 찬성하는 논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과몰입은 현실에 실제 하는 문제잖아요.
근데 뭐 이게 질병으로 규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과몰입의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하는 부분은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게임 이용자들로서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스스로 통제하지 않는 사례가 저도 이제 그 오은영 선생님의 뭐 금쪽이나 아니면 뭐 그 이혼숙녀 캠프도 많이 보는데 그런 데서 이제 또 게임에 몰입하면서 가정에 신경 쓰지 않는 분들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는 뭐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은 저도 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뭐 통계적 데이터 수집 필요, 이게 지금 KCDA 통계를 넣자는 게 당장 뭐 어떤 다른 걸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우리가 그 이용장의 사례에 대한 통계적 데이터를 모집을 하자. 그래서 이제 장래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자 하는 부분이 창선 측의 주된 논거고, 치료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자 이런 내용도 있고, 과몰입자가 스스로 반성할 수 있게 하자. 당신 게임 이용 장애다, 질병을 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입장에서 뭐 어떤 성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도 찬성 논거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협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에 찬성하냐 반대냐가 아니라 지금 결정이 안 됐는데 보건복지부나 일선 지역 지방의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가 이미 도입된 것처럼 기정사실을 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저희 협회가 많이 다투고 있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국립정신건강센터의 팜플렛 내용이죠. 인터넷 게임 장애라는 공식 진단명이 생겼다 하는데 공식 진단명이 뭐 KCD에 뭐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제가 도입이 안 됐는데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 마약, 도박과 원래는 인터넷에 이 네 가지가 정신건강복지법의 법률상 문헌인데 슬그머니 이제 네 번째로 인터넷 게임으로 바꿔서 홈페이지에 명시해 놓은 거, 저는 이거는 우리가 질병화에 반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뭐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닌데 왜 결정된 것처럼 이렇게 은근슬쩍 집어넣어서 이렇게 기정사실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지적을 해왔습니다. 뭐 그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민관협의체의 뭐 비공개 운영 문제도 있을 텐데요. 지금 7년째죠. 6년째, 7년째 국무조정실이 만든 민관협의체가 이 게임 이용장애 질병 코드 도입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회의 구성원이나 회의 내용이나 KCD 초안 발표 직전, 10월 발표 직전에 우리가 그때 이제 민관협의체의 결론을 내놓겠다 했는데, 그러면 뭐 무슨 사회적 협의 뭐 논의와 수기가 된 겁니까? 이게 뭐 계속 묻혀놓고 있다가 뭐 도입 제도 결정 직전에 이렇게 내놓는다든가, 이 부분 문제는 또 말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질병 코드 도입 이전에 보건복지부나 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기정사실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어떤 반발이 있었는데요. 일단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그 협조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뭐 대답을 들으셨는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뭐 별반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에 김정태 교수님도 계십니다만 게임 관련 어떤 여러 협단체들이 연합으로 어떤 성명문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성남시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용자들도 반발하고, 이제 지난주에 1760만 명의 이용자들이 동의한 어떤 보건복지부의 그런 게임 이용장애 기정사실화에 대한 공개 청원이 있었고요. 이런 부분도 있고, 저희 협회에서는 뭐 그 부분과 관련한 릴레이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그 사진도 넣었는데 그래서 보건복지부 앞에 이제 뭐 피켓을 들고 가서 이렇게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는데, 당연히 뭐 말씀을 걸어주시는 분도 없고 이거 왜 하냐 하는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없으셨습니다만, 저희는 어찌되었든 너무 임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임박하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냥 이제 게임은 질병이다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 이 부서의 행태는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위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협회는 뭐 이용자들의 움직임과 개를 같이 하니까 뭐 공동 서명이나 연대 서명 이런 거 진행했고, 지금 특히 보건복지부의 그런 일방적인 규정이나 아니면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를 계속 제기하고 있고, 당연히 비공개 결정을 받았고, 당연히 저희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뭐 그와 관련되어서 뭐 또
그 에필로그는 또 뒤에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결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뭐 계속 기정사실화하는 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특히 이제 뭐 가관인 게 저 이 목포시에 걸렸던 저 이 전자 플랜 카드죠. 4대 중독 죽을 사자 넣어서 이게 게임이 저게 들어가는 게 참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게 죽을 사자 뭐 이게 건강상 뭐 저부터 이제 뭐 당장 여기서 쓰러져야 할 텐데 저런 내용까지 들어가냐 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게 뭐 20년 전 일이 아니라 올해 5월 6월 올해 여름의 일입니다. 이거 뭐 저럴 수가 있냐 하는 내용이 있고요.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이 6년 동안 민간협의체 운영하면서 이 구성원도 안 알려주고 회의 내용도 안 알려주고 근데 결과만 띡 결정되기 직전에 보낸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보 공개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이제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정보공개법 9조 5호인데 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한다 논의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받았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했고 이의신청도 기각됐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이거는 참 이게 제가 자료에는 못 썼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 행정심판을 추진한 이 담당 이사님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거 어차피 안 줄 건데 그냥 취하해라고. 뭐 어차피 우리가 알아서 결정할 거고 9월 10월에 이제 뭐 KCD 초안으로 나올 텐데 행정심판 왜 하냐고 취하를 적용하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저는 이 변호사 생활 8년 했는데 뭐 그렇게 취하라고 적용하는 기관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뭐 차라리 뭐 어떤 주장을 잘 하시지. 그래서 참 그 부분이 좀 어떤 의미에서 모욕적이라 느꼈고 저희는 뭐 어떤 떳떳한 게 충분히 있다면 뭐 어찌되었든 뭐 행정심판이 각하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뭐 우리 요구가 제대로 밝혀진다면 뭐 실익이 없는 거니까 그냥 그쪽 절차에서 잘 대응해 달라라는 답변은 남겼습니다만 담당자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 보고 흠칫 놀랐고 보건복지부도 저희 협회가 이제 소극 행정으로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뭐 문화체육관광부의 협조 공문이나 협단체의 성명문이나 저희 단체의 어떤 공개 청원이나 모든 걸 이제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소극 행정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부터 공개 청원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그 담당 공무원분들이 뭐 나쁘다기보다는 저희가 귀찮게 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찌되었든 이 게임이라고 하는 부분의 어떤 질병화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뭐 어쨌든 시간이 조금씩 밀리고 있어서 조금 더 빨리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법적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요. 저는 왜 이 질병화와 관련한 게임 용장의 질병 코드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 뭐 정신의학계나 게임업계 분들이 나오지만 왜 관련한 뭐 정책 전문가나 법 전문가 분들의 패널로 모시지 않는지 뭐 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게임 용장의 질병화는 법적 문제도 수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나라의 헌법상 문화국가 원리 그리고 뭐 인격권과 행복권, 평등권을 침해하는 부분, 문화 창작의 자유, 문화영유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뭐 사실은 문화예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이용장애 과몰입의 문제가 학생들이 교육하는 문제가 아니라 치료로 가져간다는 거 이게 어떤 교육과 계도의 문제가 아니라 질병과 치료 영역으로 가지고 간다는 게 저는 이 문화국가 원리와 문화와 관련한 원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에 헌법적 관점에서의 기본권 침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지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게 뭐 결론부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 게임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예술로서의 게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 같느냐.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다른 매체들이 이제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서 자란 이 자랑스러운 MZ 세대의 끝자락이기 때문에 옛날에 이 호환마마 이 비디오 영상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화 영화 테이프 볼 때마다 저 호환마마 영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20년 전, 뭐 이건 또 우리 또 김대중 대통령님의 어떤 해안이라고도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이게 뭐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25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만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이 유해 매체인지 이게 아이들이 많이 보면 안 되는 매체로 자리 잡아왔는지는 이제 다들 연배가 저랑 비슷해 보이시거나 약간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충분히 이렇게 아실 수 있겠습니다. TV는 그 이전에 마찬가지였고요. 뭐 힙합과 아이돌도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오빠 부대는 이게 뭐 거기 그 앞에서 밤새고 하는 게 KBS 뉴스에 나왔던 거죠. 어릴 때 기억나거든요. H.O.T 때 그런 내용도 그렇고 힙합도 이제 그 뭐 서태지 씨가 뭐 이렇게 뭐 뭔가를 해내시기 전까지는 또 이상한 매체 중에 하나로 이렇게 취급받아 왔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자랑스러운 K-팝, K-웹툰
그리고 캐대언이 됐죠. 와, 아이돌과 애니메이션이 합쳐졌다. 그 유해 매체인 아이돌, 그 유해 매체였던 그 애니메이션과 그 진짜 이 어린 날의 치기로 여겨졌던 아이돌 문화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 K-팝 데몬 헌터스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K 콘텐츠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르신들이 좀 돌아가시고 지금 젊은 세대가 좀 크면 게임은 이제 이 앞선 어떤 내용과 마찬가지 혹은 한국갤럽의 아까 연령대별 게임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주류 문화로 자리 잡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정책을 결정하시는 국회의원분들의 어떤 인식도 사실은 뭐 다음 세대 10년 뒤에 20년 뒤에 들어오시게 되는 국회의원분들의 머릿속의 게임은 지금 국회의원분들의 머릿속의 게임과 혹은 정부 요인들의 게임과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류가 된다. 이건 막을 수 없는 흐름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 게임이라는 매체를 바라보시든 분명히 게임이라고 하는 산업이자 문화는 미래 산업과 문화의 주류가 될 거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다는 거. 그거는 e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올림픽의 쇠퇴와 관련한 내용을 제가 여기저기서 기사로 많이 봤는데 e스포츠 올림픽은 이제 처음 시작해서 점점 영역을 넓혀갈 테니까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미래 산업, 미래 문화의 주류가 될 게임을 지금 우리가 발목 잡지 말자.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게임 이용장의 이 질병 코드 도입 문제가 대표적이지만 당장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 무조건 찬성해야 된다가 아니라 어떤 지금 아까 게임물의 정의 부분도 그렇고 이 다른 국가들, 미국과 특히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의 문제도 그렇고 문화로서의 포텐셜 성장 가능성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가 보류해놓고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헌법소원 21만 명과 함께 제기했는데 저는 이게 만약에 게임 이용장애가 KCD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생각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업계의 사정이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게임 이용자들이 게임이 망하는 걸 절대 바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게임업계 전체든 각 게임이든 말입니다. 그럴 리가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게 게임 산업의 발전에 균형을 맞춰가는 일종의 성장통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이용자협회도 게임업계가 앞으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당분간은 업계와 이용자가 이야기를 같이 하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 코드 도입 저지, 그리고 K게임의 저작권 보호 강화, 게임 관련한 세액공제, 그리고 국내 대리인 제도 강화 같은 업계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용자에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이 게임 산업의, 게임 업계의 위기 극복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중언부언하는 강의였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